들어갑니다. 1문단,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교환 비율로 통상 자국통화로 평가한 외국통화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까지는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랑 설명이었던 거고요. 사실 이 두 문장까지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됐던 거니까 그냥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통상 환율이란 것 자체가 자국통화로 평가한 외국통화의 가격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달러라는 외국 통화를 자국 통화로 바꾸면 환산하면 1,000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라는 게 환율에 대한 개념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표시 방법에 따르면 환율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율과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반비례 관계인 거고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 문장, 환율은 일상생활 중에서 흔히 접하지만 자주 혼동을 주는 대표적인 경제 개념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수입 증가로 인해 국제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까지만 읽어도 그 뒤에 어떤 내용 나올지 이미 예측 가능하시죠. 이때 환율이란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을 주는 개념이다 라고 시작했으니까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 성장이 환율을 최종적으로 상승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다른 경제학자는 똑같은 과열 성장이 일어나도 오히려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발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자국 화폐 가치가 상승, 즉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경제학자 앞에서 끊어서요.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은 결국 환율이란 게 얼마나 혼동을 주는 헷갈리는 개념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과열 성장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경제학자들은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환율이란 건 혼동을 많이 주는 개념에 해당한다.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제 충격, 앞에서 읽었던 과열성장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동일한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예측은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학자가 상정하고 있는 환율 결정 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어떤 모형을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과열 성장 상황에 누구는 환율이 상승한다 할 거고요. 누구는 환율이 하락하게 한다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네요. 환율이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되는 고정환율제와 달리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 결정 요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두 가지 접근법 나왔으니까 두 가지 당연히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이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은 결국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환율 결정 모형에 해당한다 하는 거는 기본 전제로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접근법에서 어떤 식으로 환율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나왔던 내용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을 그 앞에 나왔던 이 내용에서 차이점 먼저 잡아보시면 유량 접근법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 앞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니까요. 유량 접근법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되는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을 고려해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할 거고요. 그에 비해 자산시장 접근법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 기간은 어떠한 텀이 있는 거고요. 시점은 특정한 그 시기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이 두 가지 접근법이요. 어떤 시기를 전제로 해서 무엇에 대한 수요 공급을 고려하는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인지 그 외국 화폐를 자산으로 생각해서 외국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2문단, 유량 접근법에서 자주 이용되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국제수지를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경상수지와 자본 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자본수지의 합으로 보고 국제수지가 0이 되는 균형 수준에서 환율, 즉 적정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유량 접근법에 해당하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해서 먼저 읽게 될 거고요.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환율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얘기하는지가 주된 포인트이니까 지금 내가 밑줄 그은 부분 국제수지가 0이 되는 이 균형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유량 접근법 먼델 플레밍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 이 앞에서 한 번 더 해줬었으니까요. 국제수지라는 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국제수지가 0이 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0이 되는 그 균형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시작하는 거네요. 이미 처음부터 결론 주고 시작했으니까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에서요. 국제수지와 환율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지 거기에 포인트 두고 읽어주시면 돼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각각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수지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각각 경상수지 적자 및 자본수지 적자라고 한다. 플러스가 되면 흑자라고 부를 거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라고 부를 거예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 있던 어떤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모형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상황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상황.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국제수지가 0이 되는 그 균형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가 포인트였으니까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라는 표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국제수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경상수지도 0이었고 자본수지도 0이었다는 말은 원래 국제수지가 0이었다는 말이구나. 원래 균형점에 있던 어떤 국가가 이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재정지출 확대라는 변화가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환율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재정지출의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소득의 증가는 수입제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여 수요를 높여서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까지 문제 없으시죠?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 그 물건 중에 수입품,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근데 수입이 증가하면 이 위에서 얘기했던 거 경상수지라는 게 수출과 수입을 뺀 것이 경상수지였으니까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경상수지인데 수입이 늘어나면 이 총합인 경상수지의 값은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0에서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수지에 적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된다. 또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 수요의 증가를 통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수익에 민감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므로 자본 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한다. 똑같이 재정지출 확대로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는 거 구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최종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 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은 최종적으로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수지는 플러스가 된다. 이때 자본수지가 플러스가 되는 과정은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 화폐를 가지려는 욕망이 커짐에 따라서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까지 몰라도 괜찮지만 이때 국내 이자율이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화폐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국내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위에랑 연결. 자본 유입에서 유출을 뺀 것이 자본 수지였기 때문에 자본 유입이 커지면 전체적인 자본 수지의 값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된다. 결국 똑같이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소득이 증가된 경우에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고요.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읽고 있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국제수지가 0이 되어야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애초에 국제수지가 0인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더니 지금은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수지는 플러스가 된 경우여서 국제수지의 균형이 어떻게든 변화가 생긴 상태다 하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3문단, 이때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 여부는 자본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한 게 국제수지였거든요. 근데 아까 이 문단에서 읽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했더니 자본수지는 플러스가 된 거고요.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국제수지가 플러스, 흑자가 될지 마이너스, 적자가 될지는 둘 중에 플러스가 더 큰지 마이너스가 더 큰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겠죠. 그거를 자본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상대적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국가가 높은 수준의 자본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이동성이 높다면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반면 끊어갈게요.
분명히 첫 번째 줄에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 여부가 이 둘의 상대적 규모에 달려있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만약에 자본 이동성이 높다면, 이때의 자본 이동성이란 건 말 그대로 자본이 이동하는 정도가 되겠죠. 자본의 이동 정도가 높다면 그야말로 자본이 잘 들어오는 거니까 자본 수지의 흑자 규모가 경상 수지 적자 규모보다 더 커진다 라고만 적혀 있어도 우리는 안 적혀 있는 내용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보다 크다는 것은 이 둘의 합인 국제수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국제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요? 애초에 첫 번째 문장부터 국제수지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고 시작했으니까요.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두 개의 상대적인 규모를 줌으로써 국제수지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를 알아서 판단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하회,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마찬가지 다른 말로 바꾸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 경우를 가정한다면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국 통화의 유출량이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유입량을 상회함에 따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납득되시죠?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간 유출량이요. 자본수지 흑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입량보다 더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요. 자국 통화 가치와 환율은 반비례 관계였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 상승으로 외국 통화로 표시한 국내 생산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의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에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마지막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련한 모형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읽고 있는 먼델 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지점에서 적정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태초에 이 문단에서 균형 수준에서 출발했던 국가가요. 재정 지출을 확대했더니 그 균형이 깨지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국제수지가 흑자 내지는 적자라는 말은 국제수지가 0이 아닌 거니까 균형 수준에서 깨어지게 된 상황.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 환율을 결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낮은 수준의 자본 이동성을 가정해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된 경우를 상정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유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적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되고 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였고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축소된다고 하더라. 원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문제였던 게 이 규모가 점점 축소되면 종국적으로는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드디어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니까 이 균형점 수준에서의 환율이 새로운 수준의 적정 환율이 되는 거죠. 지금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기존보다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환율이 새로운 적정 환율이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돼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면 환율은 종국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한편이라는 표지 보이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별개의 독립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한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서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문장 우리 이 문단에서 보지 않았나요? 분명히 이 문단에서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 있던 어떤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고 시작했었고요. 근데 3문단에 한편 이후의 부분에서 똑같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모두 0인 상황에서 이 국가가 이번에는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킨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요. 한편 이후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읽었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량 접근법이지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한 케이스와 그리고 재정 지출 말고 자국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킨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도 재정 지출의 증가로 소득이 증가되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통화량이 증가하였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거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자본 수지는 적자를 보이나 이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는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결국 국제 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자국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하더라.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니까요.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는 거니까 자본 수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게 되지만,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건 국제 수지가 지금 적자인 상태로, 불균형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거든요. 국제수지 적자인 경우를 상정하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니까 이제 차츰 자본수지 적자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졌던 것이 경상수지 흑자로 상쇄가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읽고 있는 원델 플레밍 모형은 결국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지점에서 적정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새로운 균형점에서는요, 기존보다 올라간 환율이 새로운 적정환율로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국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환율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재정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량 변화가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는 무관하나 변화의 크기는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 이해 잘 해주셔야 돼요. 재정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재정 지출이 한편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것과는 달리 통화량 변화, 우리가 읽고 있었던 한편 이후의 내용, 통화량 변화가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는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환율 변화의 방향성이 무슨 말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야말로 환율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니까요.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관련된 거예요.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자본 이동성 수준과는 무관하다. 왜요? 분명히 한편 앞에서는요, 재정 지출의 증가를 상정했을 경우에는요, 자본 이동성이 높은지 자본 이동성이 낮은지에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였고요. 그중에서 국제수지 적자인 경우를 상정했더니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숨겨진 결론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자본 이동성이 높아서 국제수지가 만약에 흑자가 되었다면 종국적으로 환율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환율은 하락하였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자본 이동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환율이 하락할지 상승할지가 달라지는 거였으니까 이 앞에서는 자본 이동성의 수준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에 비해 한편 이후에는요, 자본 이동성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방향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본 수지만 적자를 보여서 국제 수지 적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은 상승하는 한쪽의 방향으로만 작동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통화량 변화의 경우에는 자본 이동성이 환율 변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다만 변화의 크기는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변화의 크기라는 건 환율이 변화하는 크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크기가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이 수준은 자본 이동성 수준인 거죠. 통화 공급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환율 변화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상승될지 많이 상승될지 이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까지 다소 복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유량접근법 원델 플레밍 모형이었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는 거 너무 중요.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와 통화 공급량을 늘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는 명백히 구별되는 거고요. 그중에 첫 번째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더라. 소득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거였고요. 그에 비해 자본수지는 플러스, 흑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원델 플레밍 모형에서 환율을 결정짓는 건 국제수지였으니까요. 경상수지 마이너스와 자본수지 플러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제수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했다.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국제수지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자본이동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었어요. 높은 수준의 자본이동성을 가정하면
자본 수지로 인한 흑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였고요. 이때 환율이 떨어지고 나면 여차저차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제 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균형 수준을 이끌어낸 떨어진 환율이 새로운 적정 환율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높은 자본 이동성을 가정하면 환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였고요. 반면에 낮은 자본 이동성을 가정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였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긴 했지만 먼델 플레밍 모형은 이 둘 중에 자본 이동성이 낮은 경우를 상정해서 내용을 진행하였다 하는 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본 이동성이 낮으면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최종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통화 공급이 증가한 경우로 케이스가 바뀐 거였어요.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면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요, 자본 수지가 적자, 즉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였고요.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올라간 환율이 새로운 적정 환율로 결정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결론이었던 거고, 재정 지출의 내용과는 달리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었지만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이 환율 상승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게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1문단에서 읽었던 내용과 연결해 보시면 1문단의 도입부에서 분명히 똑같은 과열 성장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문제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을 읽었더니 재정 지출의 확대, 통화 공급의 증가, 이게 일종의 과열 성장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고요. 이 경우 먼델 플레밍 모형은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 쪽이구나 하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남아있는 자산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읽게 될 건데요. 그 자산시장 접근법에서 나올 결론은 뻔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 접근법에서는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4문단 자산시장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국 및 외국 화폐도 자산의 일종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1문단에서 읽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산시장 접근법은 일정 시점에서 거래되는 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 공급을 반영해서 환율 결정을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차이 잡고 시작했으니까요. 이 모형에서는 자국 및 외국 화폐, 돈이요, 자산의 일종이에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비록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교환 매개체로서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화폐라는 것 자체가 교환을 하기 위한 매개물이니까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화폐가 왜 자산의 일종이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고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이 외국 통화표시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산시장 접근법의 하나인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가격이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가정하에 자산으로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경제학에서요, 어떤 변수가 신축적이다 내지는 경직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기민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통화주의 모형은 가격이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을 시작하고 있어요. 통화주의 모형에 따를 경우 재정지출 및 통화량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예측과는 상이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 결론이 다르니까 통화주의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어떤 국가가 재정지출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거 잡으실 수 있겠죠? 재정지출 확대하는 경우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통화공급이 확대되는 경우 환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이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 자국 통화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표시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이때 자산에 우리나라 화폐, 자국 화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괜찮죠? 우리 통화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질수록 우리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이 국가가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도 역시나 통화 공급량 증가 얘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 경우라도 외국 역시 통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외국 통화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환율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문장 자체는요, 이거 하다면 저거 하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통화조의 모형에서 얘기하는 바는요. 재정 지출이 확대되거나 통화 공급량이 증가되어도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먼델 플레밍 모형은 둘 다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얘네는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의 포인트가 있다. 역시나 1문단에서 읽었던 내용, 똑같이 과열 성장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와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하더라.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거였던 거예요. 자산시장 접근법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자국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적혀 있지만 이 자산에 자국 화폐가 포함되는 거였으니까요.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라고 동어치환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외국 통화 표시 자산,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 더 크다면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더 크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적혀 있으니까 사실은 반대 케이스라면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긴 한데요. 이 모형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실제로는 자국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서 환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위에 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자국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외국 통화 공급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면 오히려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반대의 경우라면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자산시장 접근법에서 포인트를 두는 건 환율이 하락하는 쪽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5문단, 환율 결정에 대한 이들 모형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환율 변동 요인인 생산성과 자산 구성의 신축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던 이유가요. 생산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산 구성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정되는지와 관련해서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국내 소득 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가정하에 한 경제의 총생산은 전적으로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 경우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므로 결국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기술 혁신 등 공급 요인의 개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외국 통화 표시 자산에 비해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역시나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던 거고요. 5문단 자체가 이러한 차이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로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까지 나타났던 차이점은 하나는 총생산이 수요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총생산이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첫 번째 생산성에 대한 가정이 이렇게 달랐어요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 독립된 이야기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로 자산 구성의 즉각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제 수지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화주의 모형에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 자산 구성의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고 수출입 등에 발생하는 외국 화폐의 증감보다는 자산 구성을 위한 거래 규모가 훨씬 크므로 환율은 외국 화폐를 포함한 자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하의 내용은 두 번째 차이점, 자산 구성의 신축적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두 모형이 어떻게 다른 가정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즉각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신축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직적이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 통화주의는 자산이 엄청나게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6문단, 어떤 환율 모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이론 모형이 담고 있는 논리적 완결성, 즉 내적 정합성과 더불어 어떤 모형이 경험적으로 현실 경제에 부합하느냐는 외적 정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 정합성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내적 정합성이란 건 말 그대로 논리적 완결성, 그 모형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에 관련된 거고요. 외적 정합성이란 건 그 모형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경제를 고스란히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요. 여기서 내적 정합성은 환율 모형의 필수 조건으로 이것이 결핍된 모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적혀있는 이 문장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적 정합성이란 건 환율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조건이어서 이게 결핍된 모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두 모형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두 모형, 먼델 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이 있었는데요. 이 모형들이요. 지금까지 실컷 내용 전개해놓고 알고 봤더니 내적 정합성이 결핍돼 있어서 이 모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요. 내적 정합성이란 건 말 그대로 환율 모형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먼델 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 둘 다 환율 모형으로서 내적 정합성, 논리적인 완결성은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국제적 자본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나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유량접근법이 실증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나 이때 말하는 실증적 지지라는 건 실제로 증명되어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 그러면 실증적 지지라는 표현을 보면서 앞에 읽었던 문장과 연결, 실증적 지지라는 건 경험적으로 실제 경제에 부합하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라는 말이 되어서요. 외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국제적 자본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유량접근법이 경험적으로 실증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적 적합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국제적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량접근법만으로 복잡다기한 환율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자산시장 접근법과 같은 대안 모형들의 개발로 기존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환율 이론은 진화해가고 있다. 그러면 이후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그 뒤에는 자산시장 접근법의 외적 적합성이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6문단에서 제시됐던 두 가지 조건, 내적 정합성과 외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내적 정합성은 두 모형이 둘 다 갖추고 있지만 외적 적합성은 옛날에는 유량접근법이 적합했는데 현대에 올수록 자산시장 접근법 같은 대안들이 적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외적 적합성의 변화를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연결지어 보시면 기존에 국제적 자본이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유량접근법이 적합했대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 유량접근법은요. 이런 경우에 자본의 이동성에 따라서 상반된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성이 낮은 경우를 상정해서 환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한 게 유량접근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량접근법의 결론 자체가 자본 이동성이 낮은 것을 상정한 경우에 나온 결론이니까 실제로 자본 이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유량접근법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자본 이동성이 점점 높아지고 나면 유량접근법에서 얘기했던 결론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한계가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자산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서 자산시장 접근법과 같은 모형들의 적합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1번, 환율 결정 모형 각각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6문단에서 자산시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유량접근법이 기존의 설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자산시장 모형은 도입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량접근법은 도입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면 틀린 말. 2번, 환율 결정 모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유사점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어요. 3번, 환율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 이유와 각 모형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땡. 4번, 환율 결정 모형의 변화를 통해 대안적 모형으로 통합되는 과정 나온 적 없죠? 그래서 정답이 5번. 환율 결정 모형의 종류를 소개하고 두 가지 나왔죠? 각 모형의 작동 원리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이 선지에서 요구하는 예시는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1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유량접근법이나 자산시장 접근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갑과 을은 국내 이자율 상승이 자국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므로 자본 수지를 개선시켜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화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융자산이므로까지만 읽어도 이미 갑과 을이 각각 어느 쪽인지 구별이 되시죠? 갑이 유량접근법, 먼델 플레밍 모형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을이 자산시장 접근법, 통화주의 모형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채권과 같은 다른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화폐보다는 되도록 채권을 보유하고자 함으로써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아까 4문단에서요. 화폐도 자산의 일종이다에 대한 부연 설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화폐가 채권이나 주식과는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도 자산의 일종이거든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따박따박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싶은 그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문장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화폐보다는 채권을 보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기회비용의 증가, 이때 기회비용은 내가 놓친 것에 따른 비용이니까요. 채권을 놓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되니까 화폐 말고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시나 어떤 모양에 입각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환율의 결정 방향이 상반되게 나온다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선지 내려오시면 1, 2, 3번까지는 갑에 대한 설명, 4, 5번은 을에 대한 설명이다. 잘 구별해 주시고 1번, 갑은 일정 기간보다는 일정 시점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1문단에서 근거 잡으실 수 있었고요. 일정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산시장, 일정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유량시장이었기 때문에 갑이 일정 시점을 고려할 것이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 2번, 갑은 경제의 총생산은 공급보다는 수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공급 요인을 강조한 게 동아주의였고요. 수요 요인을 강조한 게 먼델 플레밍이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 3번, 갑은 재정 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고 본다. 유량접근법에서 우리 굉장히 길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4번, 을은 금융자산 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산의 신축적 조정을 강조했던 게 자산시장 모형이니까 맞는 말. 5번, 을은 국내 소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 생산성을 강조한 게 자산시장이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때 생산성 증가라는 건 공급 요인과 연결되는 개념이었죠. 15번 문제,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 2번은 먼델 플레밍 모형, 3, 4번은 통화주의 모형이다 하는 거 구별해 주시고요. 1번,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동성 정도에 따라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 하는 거 먼델 플레밍 모형이 얘기하는 바였죠. 2번 선지,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적정 환율 역시 환율과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적정 환율이란 게 국제 수지가 0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때 국제 수지가 자본 수지와 경상 수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으니까 맞는 말이다라고 추론해 주시면 되겠죠. 3번,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 통화의 공급량 증가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맞는 말. 자국 통화 공급량이 외국 통화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였죠. 4번,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자국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비중을 감소시킨다. 자국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건 자국 통화 표시 자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이었고요. 자국 통화 표시 자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이 5번. 논리적 완결성과 경험적 사실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율 결정 모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때 동어치환, 논리적 완결성은 내적 정합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경험적 사실은 외적 적합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환율 모형이 없는 경우
경험적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적 적합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주의하셔야 되죠? 모두 만족시키는 모형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였고요. 근데 내적 적합성이란 건 모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어서 이것이 결핍된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경험적 사실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이란 건 내적 정합성이 없는 모형이 되니까 아예 아무 의미가 없는 모형이 되어서 이 모형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려주셔야 돼요. 16번 문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환율이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된다는 먼델 플레밍 모형은 경상수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자본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얘네는 국제수지, 경상수지를 반영한 국제수지를 엄청나게 강조했으니까요. 경상수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자본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더라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자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게 통화주의 모형이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강조한 통화주의 모형 역시 국내 금융자산과 외국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 변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비중과 이들 자산 간 신축적인 조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 등의 유량 변수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둘 다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한계가 있더라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서는 자산 변수와 유량 변수에 시간에 따라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관계에 주목하여 유량 접근법과 자산시장 접근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둘 다 너무 한쪽만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 둘을 잘 융합해 보려고 했다는 말이네요. 동모형. 위에 있었던 같은 모형,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 충격에 대해 단기에는 유량 접근법에 근거한 환율 변동에 따라 경상수지와 외국 금융 자산 규모가 변하게 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산시장 접근법에 따라 국내외 금융자산의 크기와 구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어떻게 접목했는지 납득되시죠? 두 가지를 절충했다 하더라.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서 구별해서요. 동모형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국 통화 공급이 증가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자국 통화 공급의 증가에 따른 국내 이자율의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환율은 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거 두 가지. 일단 통화 공급 증가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 지문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통화공급 증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별되어 있었으니까요. 통화공급 증가에 해당하는 내용 파악해 주셔야 되고 국내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라는 말은 유량접근법에서 어떤 식으로 환율을 결정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여서요. 지문에서는 통화공급이 증가했을 때 유량접근법에 의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였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통화로 표시하는 국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국내 재화의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경상수지는 점점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부가 증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지금부터는 자산시장 접근법 생각해 주시면 되죠. 부의 증가에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부터는 통화공급이 증가한 경우가 아니라 재정지출이 증가한 경우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였으니까 결국 소득이 증가하는 거나 부의 증가나 같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앞에서 정리했던 거 자산시장 접근법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환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환율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경상수지는 당연히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였으니까요.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적자이다 하는 건 납득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에서 사용하는 환율 결정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상승, 상승, 하락, 하락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니까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동일한 경제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석과 예측은 상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2번. 먼델 플레밍 모형과 통화주의 모형에서 재정지출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할 수 있다. 문장 자체가 가능성의 영역이니까요. 동일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자본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였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주의 모형에서 얘기하는 것과 효과가 같을 수 있다고 하더라.
3번,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라도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라도 자본 이동성이 높으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수지의 변화가 훨씬 더 높았으니까요.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 2번과 3번 선지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 자본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 변화 방향을 다르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였고요. 4번 선지, 먼델 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자본 이동성의 정도는 환율 변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본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환율 변화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통화 공급량이 변화하는 경우였죠. 이 경우에는 방향이 아니라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4번이 틀린 선지. 5번, 통화주의 모형에 따르면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자산의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자산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통화주의 모형이었으니까요. 이때 통화주의 모형이 5문단에 따르면 거래 비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